월요일 날 약간 회복세로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회복세를 보였는데 유일하게 또 금융주들만 회복이 느려요. 빠질 때는 제일 많이 빠져버리고 회복, 탄력 회복도는 또 금융주가 제일 느리단 말이에요. 그럼 이유는 이거는 밸류업에도만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죠. 어제 보면 유일하게 탄력 회복이 또 느린 게 하나가 있는데 바로 환율입니다. 이 환율의 변동성에 가장 또 민감한 게 또 금융주예요. 밸류업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제일 선호하는 금융주를 선호하는 이유가 배당 많이 하니까잖아요. 그렇죠. 배당 여력이 확 줄어듭니다. 그 이유 때문이 더 이제 크다 봐야 되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포엑스 경주연풍 시작합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계엄 사태 이후 지난 13일까지 8거래일간 9,630억 원을 순매도했는데요. 이 가운데 순매도 상위권은 금융주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금융주에 대한 외국인들의 이런 움직임의 배경과 시사점을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융주들을 엄청나게 팔았어요. 네,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8거래일간 종목별로 보면 KB금융을 4,300억 원, 신한지주를 약 1,800억 원, 또 하나금융지주를 780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외국인들이 금융주를 집중적으로 매도한 이유, 이게 궁금한데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겠죠. 우선 뭐 탄핵 정국이라는 건 다 알고 있는 거고, 탄핵 정국에서 탄핵 정국이 빠지니까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단 빠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정치적 불확실성은 결국에는 밸류 프로그램의 후퇴로 이어질 것이 아니냐는 게 첫 번째 원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밸류업을 굉장히 강하게 진행했는데 그 밸류업의 선두에 사실은 금융주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탄핵 정국의 불확실성이 첫 번째 밸류업 정책이 후퇴 혹은 지지부진한 거 아니냐는 게 첫 번째 원인이고, 예. 두 번째는 환율 때문이죠. 환율. 네. 그러니까 이것도 밸류업하고 사실 연계된 이야기인데, 예. 밸류업의 선두에 금융주가 있었던 이유는 사실은 금융주가 요즘 순이자 마진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렇죠. 배당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밸류업이 걸려 있으니까 기대감이 있죠. 네, 기대감이 굉장히 컸는데 환율이 높아지면 배당 여력이 작아집니다. 뒤에 좀 설명드리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연계되면서 이번 탄핵 정국에서 가장 직격탄을 맞은 데가 바로 금융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가장 먼저 돈을 뺀 곳이 금융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되는데요. 예. 뭐 이렇다 보니까 금융주 주가는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KB금융 주가는 뭐 약 11% 빠졌고, 신한지주 금융지주도 하나금융지주도 한 6%, 3%씩 빠졌는데, 이 말씀하신 대로 밸류업 프로그램이 후퇴 우려가 실제로 있을 것이다,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감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밸류업 프로그램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우려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어쨌거나 뭐 그래도 탄핵 소추안이 가결돼서 이 이면에는 밸류업 프로그램이 후퇴할 것이다라는 것도 있지만은 장세 불안에 대한 것도 더해졌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탄핵 전체적으로 보면 코스피 지수가 2,500이 빠지면서 네. 장세 불안이 메인이죠. 그렇죠. 메인인데 네. 그 중에서도 금융주가 훨씬 많이 빠졌다는데 내 주목을 한 거죠. 그렇죠. 왜 그러냐를 이제 이야기가 밸류업 후퇴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 밸류업 후퇴할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좀 길게 보면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란 봐요. 왜냐하면 이 탄핵 정국 이전에 민주당에서도 투자 소득세 폐지를 찬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고 보면 어차피 400만에서 1,400만으로 늘어난 이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은 민주당에서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또 그 중심에는 사실은 기업들의 밸류업이 중심에 있는 건 당연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중장기적으로 보면 가는 건데, 네. 지금 주가 빠지는 것들은 이번에도 보면 이제 탄핵이 지난 토요일에 끝나고 이제 가결이 되고 월요일 날 약간 회복세로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2,500일까지 뭐 근접한 회복세를 보였는데 유일하게 또 금융주들만 회복이 느려요. 그러니까 빠질 때는 제일 많이 빠져버리고 탄력 회복 속도는 또 금융주가 제일 느리단 말이에요. 그럼 이유는 이거는 밸류업에도만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후자, 즉 어제 보면 탄력 회복을 하는데 유일하게 탄력 회복이 또 느린 게 하나가 있는데 바로 환율입니다. 어제 1,401.9원인가로 마감했어요. 예, 예. 떨어지는 게. 예. 그러니까 1,436원 뭐 이렇게 해주고 안 떨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이 환율의 변동성에 가장 또 민감한 게 또 금융주예요. 외국인 포지션이 많아서 그렇죠. 그렇죠. 또 금융주는 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이 환율이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면 이제 밸류업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제일 선호하는 금융주를 선호하는 이유가 배당 많이 하니까잖아요. 그렇죠. 배당 여력이 확 줄어듭니다. 예, 그 이유 때문이 더 이제 크다 봐야 되는 거죠. 어쨌거나 타닥 소추안이 가결됐으니까 이제 불안 요소는 하나씩 뭐 진정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면 금융주들이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다시 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진전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제 제가 방금도 설명드렸지만 2,500선을 회복하는데 금융주가 이렇게 더딘 이유가 예. 뭐 결론적으로는 배당 여력 때문인데 이게 이제 환율인데 이제 어떤 지표를 좀 봐야 되냐면은 지금 정부에서 금융당국에서 뭐라고 지금 기준을 내렸냐면은요. 예. 금융주주들이 우리 보통주 자본 비율이라고 해서 CTE1이라는 이게 그 이제 좀 생소한 분들 있겠지만 이게 내용이 뭐냐면 찐 자본이 얼마냐는 겁니다. 아. 이게 CTE1이라는 지표예요. 예. 찐 자본. 예.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찐 자본인데, 그러니까 커먼 이퀄티 티어 1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CTE1인데 예. 이게 분모가 뭐냐면 그러니까 불확실한 돈분에 네. 은행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보통주를 통해서 조달한 자본하고 예. 이익잉여금을 합친 진짜 너그돈의 아. 비율인 거예요. 예. 이 비율을 CT1이라고 하는데 예. 요 비율을 13%로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3%가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배당 좀 많이 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준을 잡아주는 기준을 거군요. 잡아줬어요. 예. 그러니까 13%가 언더로 떨어지면 야, 좀 배당하는 거 위험하지 않아? 외환 사태가 터지거나 여러 일이 터졌을 때 너희들 이거 고백할 수 있어? 이렇게 보는 기준을 13%로 기준을 잡아놨는데 현재 그 이 4대 금융지주의 평균이 13.06%입니다. 거의 뭐 파네요. 네. 근데 요 13.02%인데 요게 환율이 10원 오를 때마다 0.02% 떨어져요. 배당 여력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3분기 기준이 13.02%대 기준이 환율이 1,350원이었거든요. 지금 1,430원 하니까 네. 평균 값이 12.8%가 떨어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배당을 할 수 없는 여력이 떨어지는 금융주주가 생긴 거죠. 그나마 이제 KB금융은 13.8%예요. 3분기 기준으로. 예. 그 지난주 13.1%라서 그나마 나왔는데 하나금융은 13.1, 우리금융은 11.9밖에 안 돼요. NH금융은 13.11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환율이면 KB금융을 빼고는 대부분 13% 언더로 떨어지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손질을 하는 거죠. 이거 매력 없지 않아? 이 정도면 한국금융당국에서 이야기한 기준보다 낮아지면 이제 내년에 배당 못 하는 거 아니냐? 요 기준 때문에 지금 급속하게 회복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거나 은행들은 뭐 2027년까지 기업 가치 재고 계획 발표 등 뭐 밸류 공식 이미 마무리했어요. 네. 이제 추진하면 됩니다. 이제 앞으로 이 은행들의 밸류 프로그램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진행됩니까? 일단 금융당국은 좀 진화에 나서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예. 금융당국에서는 뭐 탄핵 권력 교체, 뭐 정책 불안정 여부 관계없이 우리 밸류 계속 할 거야라고 그렇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사실 해외 관계 컨퍼런스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중요한 건 해외 신인도죠. 이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본질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예. 한국의 밸류업 정책이 과연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는 거예요. 시장은.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금융당국은 제대로 된 답변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알듯이 탄핵 정국과 전혀 상관없이 사실 밸류업 ETF라든지 밸류업 지수, 일반 코스피 지수가 똑같이 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본질적인 문제지 이번 탄핵 정국은 사실은 뭐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 밸류업 정책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질문을 다시 던져봐야 된다. 과연 개인 투자자들이 환호할 만한 정책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은발의 오줌 누기식의 정책인지 이 질문에 대한 질문인 거지. 이번 탄핵 정국 때문에 여파가 심해서 금융주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어쨌건 밸류 프로그램은 뭐 당사자들인 이 금융주만 봤을 때 금융주들 당사자들도 사실은 꼭 필요한 거고 이 주주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고 한국의 어떤 외국인들에 대한 어떤 외국인들이 가지는 시각 개선에도 필요한 거고 그렇죠. 모두에게 이제 해피한 일이 네. 되고 이게 추진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네. 뭐 돈만 벌고 배당을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겠고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이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정리를 해보겠고 이 밸류 프로그램을 추진할 새로운 인사, 새로운 그 대장들이 이제 올라왔잖아요. 네. 올해 연말 임기가 만료되는 주요 금융지주의 핵심 계열사 최고 경제 세대 교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은행권에서는 신한은행장, 정상혁 은행장 제외한 KB국민, 하나, 우리은행장이 모두 교체가 됐고 네. 먼저 KB금융 같은 경우는 지난달 27일이죠. 네. 국민은행의 차기 수장에 이환주 전 KB라이프 생명보험 대표이사를 내정했죠. 이번 인사의 의미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크게 세 가지 키워드가 있다 봅니다. 지난번 인사, 그러니까 요즘은 은행들은 2년마다 대표이사를 바꾸는 시절이 바뀌었거든요. 임기가 2년입니다. 예. 일반 기업들은 보통 등기 대표 3년 임기인데 은행들은 2년마다 지금 바꾸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금융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이 금융사고 예방 차원도 있고 예. 그래서 대표이사 임기를 2년을 줄여놓은 상태에서 그러면 2년이라 보면 지난 임기는 윤석열 정부와 거의 동시에 출발했던 임기. 그렇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는 낙하산의 색을 빼고 있답니다. 이게 뭐냐면 이번에 특징이 내부 출신을 되게 많이 기용을 했어요. 이게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탄핵 정국을 예상하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네. 뭐 그럴 수는 없겠죠. 지난달이니까. 이 4대 금융 지금 통일까지 포함해서 5대 금융의 특징은 그러니까 정치색을 빼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빨리. 예. 그리고 이 전면에는 조직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외부 출신들이 오면 조직 장악력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금융주주 회장들은 뭐 낙하산도 있고 외부 출신 있는데 뭐 우리금융 같은 경우도 보면 네. 그런데 대부분의 금융들은 그 색을 빼면서 내부 조직 장악력을 높입니다. 여기는 이면에는 금융 사고에 대한 수습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2년 동안 은행들이 소위 말해서 굉장히 편한 장사를 했어요. 고금리 상황에서 예대마진 워낙 매대마지가 그 NIM이 님이라 그러죠. 예. 워낙 높아서 정말 편한 장사를 했는데 이제 내년의 경기를 보니 요 상황이 만만치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영업통들을 전면에 세웠다. 영업통들을. 네, 이게 이제 두 번째 키워드고 예. 이제 세 번째는 키워드는 역시 이제 금융권도 뭐 워낙 보수적인 조직이긴 한데 금융권도 가장 늦었지만 이 세대 교체가 일부 일어나고 있다. 그 한 가지 굳이 더 꼽자면 그 정통 은행 출신들보다 이제 금융 포트폴리오에서 다방면에 거친 은행으로 들어왔지만 카드나 보험이나 다방면에 거친 포트폴리오가 어느 정도 구비된 인물들을 기용하는 추세. 요 네 가지 정도가 이번 금융의 가장 큰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하나씩 좀 볼 텐데 우리금융, 우리은행장의 정준환 부행장 낙점했는데 네. 아까 말씀을 행장들의 임기가 2년인 이유가 네. 사고 방지를 위해서 그랬는데 네. 우리금융이 올해 정말 제일 정말 이 이슈로 농협하고 우리금융. 예, 예, 주목을 받았어요. 강점과 리스크 어떻게 보세요? 요 앞전 행장이 조병기 은행장이었습니다. 조병기 은행장이 이분 뽑을 때 굉장히 공을 들였어요. 왜냐하면 금융권 최초로 64일간 2달 넘는 기간 동안 오디션을 거쳤습니다. 조병기 행장이. 예. 임종용 회장이 나름 신의 한 수라고 그러면서 임명한 분이에요. 철저하게 검증을 했다 이거죠. 네. 이제 이분이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들어왔는데 손태성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사태와 관련해서 검찰의 피의자로 적시가 됐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이분이 원래 이제 상업은행 출신이란 말이에요. 예.
예, 이분도 영업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은행에서 새로운 은행장을 영업통이라고 말하는 건 사실은 이율배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 임종용 회장 입장에서는 업참마속의 기분으로 우리은행을 새로 뽑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조행장에 대한 워낙 기대감이나 신임이 두터웠는데, 그러니까 우리금융의 금융 사고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업참마속의 기분으로 우리은행장 사실을 바꾼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우리은행장에 굉장히 나이를 줄였죠. 이번에 4대 그러니까 신한은행을 뺀 3명의 수장을 바뀌었는데 이 우리은행에 지금 들어오신 정진환 그 내정자 외에는 다 64년생이거든요. 예. 정진환 행장만 68년생입니다. 네. 그러니까 업참마속의 기분으로 조행장을 일단 내보낼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그 신임으로는 좀 쇄신하는 차원으로 지금 정진환 행장을 지금 선임한 것 같은데 이분은 하늘은행 출신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은행은 항상 상업은행과 하늘은행 그렇죠. 번갈아 가면서 하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그 면도 세대의 거의 마지막 아닌가 싶어요. 마지막 세대죠. 사실은 이제 우리은행이 이제 합치지면서 통합 세대가 어떤 이제 개파 간의 올라오는- 갈등이 거의 이제 마지막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분은 또 하늘은행 출신입니다. 이분 역시 이제 영업통으로 꼽히는데 이분의 역할은 제가 볼 때는 임종용 회장 입장에서는 사고 수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겠죠. 사고 수습을 하라는 거. 그래서 사고 수습의 차원에서 이분이 이제 행장에 선임하고 지난주에 처음으로 이제 그 인사를 했는데 부서 엄청 줄였어요. 23개에서 15개 부서 줄이고 부행장 다 줄이고 또 부행장을 하고 나면 해외로 법인으로 나가는 일단 일종의 뭐 이런 관행도 다 없애버렸어요. 거품을 빼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렇군요. 예, 아마 우리은행장은 요 기조가 계속 그대로 가지 않을까 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금융 같은 경우는 이호성 하나카드 사장을 차기 연회장으로 내정한 상태인데 그렇죠. 이분은 이제 트래블로그 카드 성공을 통해서 굉장히 영업력과 수익성을 내는 거를 입증받았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던데요. 이 하나금융하고 하나금융의 하나은행장하고 KB금융, KB은행장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예. 회장하고 똑같은 캐리어를 밟은 사람만 올렸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이번에 오신 이제 이행장 같은 경우는 이 64년생이신데 대구 중앙상고 상고 출신이세요. 예. 현재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상고 출신. 그러네요. 영업통. 그러네. 똑같은 코스를 밟았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외부 출신, 외부 영업통, 외부 이제 하나카드라든지 외부에서 온 캐리어도 거의 닮아서 이 정도면 하나금융 회장이 자기와 같은 전철을 밟은 사람 영업통을 뽑아서 자기의 색깔을 더 내고자 하는 전략이 깔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네. 특히 이제 영업통 출신들은 현장 영업 강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함영주 금융회장이 본인이 현장에 대한 소신이 뚜렷하고 예. 본인 영업통이시기 때문에 예. 현장 영업을 굉장히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거나 그 각지가 이제 지금 현재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밸류업도 걸려 있고 상황도 이렇고 내년 불투명한 전망이고 어떤 수장들을 갈기에는 굉장히 뭐 적절한 시기인 건 맞습니다. 근데 그렇죠. 중요한 미션들이 이제 다 붙는 그런 네. 시기다 이렇게 중간 정리를 할 수 있는데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NH농협 또 회장 임기 만료가 임박했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 이제 인사 초입기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마침 또 농협은행장도 만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은 회장과 행장 둘 다 바뀌어야 되는 그런 그렇죠. 앞두고 있는데 이제 NH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게 이제 경제 지주가 있고 이제 사업 지주가 있는데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의사가 인사에 얼마나 반영될지가 관심이다. 뭐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고 있어요. 현재 그 농협금융주 NH 같은 경우는 금융지주 회장하고 말씀하신 은행장을 이제 동시에 바꿔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한 2년 전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석준 현 농협금융지주 회장이 이력을 감안해 보면 현 시국에서 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탄핵 선국에서는 더더욱 이제 어려운 상황이라서 아마 불가피하게 바꾸고 이 회장 같은 경우는 원래 재경부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재부 출신의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하셨고 네.
사실 그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그 국무조정실장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이 윤석열 캠프에 있을 때부터 인수위원회 특별고문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 회장 자리에 갔다는 평이 많아서 예. 이번에 탄핵 정국에 만약에 뭐 인용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농협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죠. 그렇죠. 연임하기가. 그렇죠. 그러면서 있고 또 강호동 회장이 취임하고 나 전부터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예, 예. 강호동 회장 농협 전 회장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의 색채로 임명을 하고 싶겠죠. 그런데 농협금융주주나 우리 금융주주나 KB는 워낙 이 정치의 어떤 그런 것을 벗어나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 네. 지금은 공백기라서 공백기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강호동 회장 입장에서는 오히려 본인의 뜻에 맞는 회장을 금융회장 지임하기 더 쉽기 때문에 아하. 분명히 이번에 본인의 사람으로 하면 이용하려고 그럴 거고 네. 그러면 은행장도 당연히 이제 파트너로 같이 바꿀 수 있으면 강호동 회장 입장에서는 농협 금융지주와 농협 은행장을 동시에 바꾸면서 일관된 전략을 펴기가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번 농협 뭐 회장 자리에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이겁니다. 또 관료 출신이 올 거냐. 지금까지 농협금융지주는 항상 관료 출신 모았습니다. 그래서 선임 때마다 관측금융 논란이 좀 따르지 않는데 이번에는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게 아마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인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밸류업대로 주가도 그렇고 금융사들 정말 그 중요한 분기점을 맡고 있다 이런 느낌이 네. 듭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인사가 나온 다음에 어떤 새로운 전략을 들고 나와서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이 듭니다. 네, 오늘 리더스 인덱스 박주건 대표님 모시고 금융주의 현재 상황과 인사 동향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